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잘 나가던 소매 판매가 지난 5월 예상 밖으로 멈췄습니다. 이자율 인상이 0.5%인지 0.75%인지는 LA 시간으로 아침 11시 알게 됩니다. 이자율 발표 이후 연준 의장은 GDP와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도 내놓습니다. 가솔린값 인상으로 압박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일 회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박합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주일째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열풍은 대체로 식어가지만 폭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6%가 넘으면서 셀러가 거품을 뺀 가격을 제시해도 바이어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회사의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경기 침체 우려로 직원의 18%를 감원합니다.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거의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나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강한 수비수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무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인들은 아버지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 결정적인 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경에 이자율을 0.75% 올리느냐 0.5% 올리느냐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30분 뒤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올해 이렇게 0.5% 인상을 유지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0.75%로 28년 만에 처음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0.75%라는 것을 한 번에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0.75%를 올린다는 게 CNBC는 어제부터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은 전문가들이 0.75%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불과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연연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상황이 비상사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마다 있는 그 특성 가운데서 지난 4년 동안은 무척 이자율을 조정하는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심했고 점진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되고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0.75% 인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6월달, 7월달 0.5%씩 올리고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이건 이제 항상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붙이는 얘기고요. 주변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0.5%가 오르는가 0.75%가 오르는가는 모든 사람들 대출을 받는 집부터 자동차부터 사업자금 대출받는 모든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레딧 카드
요즘 안 쓰셔도 한두 개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그 변동 금리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제롬 파웰 의장이 뭐 11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0분쯤에 GDP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히 좀 낮춰서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실업률은 어느 정도 조금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평균 한 2개 정도 어디를 가지 하는 1.9개 정도 그 자리가 오픈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정치인부터 연준 의장, 일반인들까지 인플레이션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자율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소비자 물가 인상도 발표가 됐지만 오늘 또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5월 달에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매 판매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가 하는 건데 큰 돈 쓰는 부분, 집 다음에 큰 돈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판매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그 소매 판매가 4월 달에 비해서 0.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것을 빼면은 한 달 사이에 0.5%가 늘어난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딱 줄어들었다 하면은 지난 5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있었어도 그런 것들을 아직 견딜 힘이 있구나. 소비자들에게는. 그리고 기업에도 뭐 아직 좀 뭐 캐시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론 큰 원인이 비싼 자동차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5월 달에 소매 판매가 예상과는 달리 0.3%가 4월 달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5월 달에 그 소비자들이 서비스 분야에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 썼던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음료수, 드링크 드시는 것 그런 부분의 소비는 밖에서요 1.2%가 늘어났고 가구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4월 달에 비해서 0.9%. 가전제품 사는 건 더 줄이셨던데요. 마이너스 1.3%. 이로써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늘어났었던 것은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죠. 그것은 이제 5개월 만에 끝났다. 5개월 연속 소매 판매 상승. 이것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이 0.75%를 올려서 빨리 이자율이라도 올려서 돈 빌릴 때 돈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 좀 돈을 덜 쓰게 되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매 물가가 이제 뭐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뭐 도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매 물가가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도매 물가도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왔는데 완전히 쇼킹한 스토리라고도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8%가 5월 달에 도매 물가가 올랐습니다. 연간으로는 거의 그 최고 기록인데 올해 초에 물론 11.5% 1년 전에 비해서 도매 물가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 5월 달에도 그 다음으로 이제 큰 폭인 10.8%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1980년대 이후에 81년 12월 이후에 최고라고 보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월 달에 4월 달에 비해서 도매 물가가 0.8% 올랐습니다. 그럼 도매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도 오르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오른다 하는 것은 이게 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도 5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8.6% 올랐고 4월 달에 비해서는 1%가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도매 물가를 말씀드리면서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데 지불하는 비용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그 비용도 역시 한 달 사이에 0.8%가 늘어났고 5월 달에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0.8%가 늘어났습니다.
4월 달에 0.4% 늘어나는데 물건 만들라고 주는 돈,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 그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한 그런 것을 뺀 핵심 물가지수 PPI는 0.5% 상승했습니다. 4월 달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4월 달에는 0.4%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 왜 0.75%로 더욱 가파라야지 되는가.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폭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의 심리 이걸 더 중요하게 보겠죠.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개시장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자율 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앞으로 뭐 5년에서 10년 사이 매년 뭐 물가가 3.3%가 올라간다. 그럼 10년 뒤에는 33%입니까?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았고 뭐 아무튼 이런 그 소비자의 심리 같은 것도 물가가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심리 같은 것이.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딱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줄여봐야지 되겠다. 이미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제였었던가요? 뭐 사람들이 그전에는 잘 알려진 치즈 하면은 뭐 K자로 시작되는 그런 상품을 사고 또 케찹을 사면은 뭐 H로 시작되는 것을 샀는데 스토어가 만든 스토어 브랜드를 산다던가 아니면 우유도 1갤런짜리 사고 남으면 버리지 넉넉하지 또 마켓에 가기 싫어 했던 것에서 0.5갤런짜리를 사고는 모자라면 또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스킵하지 우유 마시는 것 뭐 하루 이틀 이런 형태로 소비자의 소비 자체도 변했고 심리가 변하니까 이제 소비가 변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며칠 동안 엉망진창이었었죠. 헤지펀드 투자가들 돈 다 빼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3만 대인가 바이바이 3만 대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의 가치도 엄청 떨어졌고 주택 가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35분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값이 뭐 내려간다.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그것이 다 똑같이 내려간다, 폭락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전에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왜 셀러가 생각할 때 우리 집 한 82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1,500 스퀘어 피트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옆집이 그거보다 많이 받았어 하면 100만 달러 더 위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바이어는 안 오고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주택의 가치, 주택값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튼 주택값의 경우는 너무 올랐던 것이 조금씩 내려간다던가 올라가는 폭이 줄어든다던가 이런 형태로 보시고 이거 완전히 패닉 하실 그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9시 35분경에 이 부분은 전해드리겠고 오늘 아침 11시 30분에 0.5%냐 0.75%냐 이자율 발표를 한 뒤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표정은 무척 침울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체이스 등은 당연히 0.75%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리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한 40분, 45분 정도 있으면 이자율은 발표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연준이 일자리를 좀 줄여야지 되겠어 라고 줄여도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도 있고 뭐 그게 마땅해 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도 수익이 없으니까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익이 아직도 많은 무슨 뭐 대기업이라든가 오일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지금 뭐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회사들에서는 엄청나게 올려주면은 물론 누구나 다 올림을 받으면 좋지만 봉급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또 균형이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분위기로 조절을 하고 뉘앙스로 조절을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연준은 지금 일자리가
하나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의론자들은 아니 연준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뉘앙스나 말이나 그런 것을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0.5%가 됐건 0.75%가 됐건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투자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다 뭐 침대 아래 돈 쫙 깔아놓고 그 돈 쫙 걷어다가 투자하는 것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 회사 그리고 지금까지 재정이 단단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들은 이런 때 돈을 막지 못해서 돌려막지 못해서 우리 표현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정부나 뭐 의회나 아니면 연방준비제도가 어떠한 그 재정 정책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말뿐이 아니라면 현실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정을 하면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웰 자체도 본인의 그 아주 점진적인 어떠한 그 행보 이런 스타일을 버리고 0.75%를 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피ong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왜 어디서 압박이 들어오면 나도 어쩌지 못할 때 그게 100% 나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발휘된 예비선거 결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쭉 중간 집계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레이티스트 보니까 우선 그 캘리포니아주의 40지구 영김 의원 33.86% 그리고 민주당의 아쉽 마우무드 후보 40.89%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는데 영김 후보는 같은 공화당이었던 그렉 라이스 후보가 24%나 받았기 때문에 지금 2위지만 나중에 이제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무래도 공화당을 많이 찍겠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합쳐보면은 55% 정도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그 후보가 40.89% 그리고 40지구 자체가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곳 백인 유권자가 한 60% 되는 지역입니다. 45지구 미셸 스틸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제이첸 후보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표수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무슨 연방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 하면 큰 뭐 표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킴 의원이 받은 표가 52,606표 현재 그리고 그 민주당의 아쉽 마우무드 후보가 받은 표가 63,523표 이 정도거든요. 물론 예비선거라서 참가한 사람이 적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무척 중요하고요. 45지구 미셸 스틸 의원이 지금 앞서가는데 57,784표 48.99% 49% 민주당인 제이첸 그 후보가
42.06%, 49,610표. 그런데 미셸 의원도 여기서 다른 공화당 의원이 받은 표가 10,000표 정도 되거든요.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48% 대 42%가 아니라 한 57% 대 42% 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현재까지로서는 처음에 그 걱정했던 것보다 이 지역은 또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역은 다른 민주당 그 후보가 굉장히 강한 후보가 있어서 이쪽으로 미셸 스틸 의원이 지역구를 옮겼고 영김 후보도 이제 지역구를 옮긴 것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있었던 예비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뭐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르소 후보를 처음에 지난번에 그 다음 날 말씀드렸을 때 한 3% 이 정도 차이로 리카르소 후보가 앞서갔는데 지금은 뒤집혔어요. 그 순위는 뭐 최종적인 것도 봐야지 되고요. 어떤 때는 마지막에 뭐 어떤 사전 투표 같은 것이 막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분명히 본선에서 겨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르소 후보보다 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아지는 것은 사전 투표를 했었던 한 그런 민주당, 물론 뭐 리카르소도 당적을 민주당으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의 민주당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 뭐 그런 것, 또 지역구 자체가 있잖아요. 뭐 샌프란도 밸리라든가 아니면 그 사우스 LA라든가 이런 지역에 따라서 사우스 LA에서는 캐런 베스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밸리 쪽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전 한두 달 전에는 리카르소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샌프란도 밸리가 한 전체 그 유권자의 40%는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번에 또 투표하기 직전에 보니까 캐런 베스가 많이 따라잡았더군요. 이게 이제 현직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LA 시장 후보는 캐런 베스가 1위로 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희망을 11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봤을 것 같습니다.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주가 어제 그 예비선거가 치러진 주 가운데서 지금 미국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또 11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였습니다. 먼저 뭐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네바다주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바다에서는 세 사람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한 사람은 상원, 한 사람은 검찰총장, 총무처 장관이네요. 총무처 장관, 또 한 사람은 주지사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상원 그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긴 그 아담 그 락살트 이 사람은 전에 검찰총장을 했는데 비교적 온건합니다. 그런데 짐 마천트라고 전에 그 주 하원 의원이었다가 선거에서 떨어지고 네바다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분이 이제 총무처 장관 선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선거 결과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를 했고요. 이겼습니다. 또 클락 카운티의 쉐리프였었던 조 램바르도 전에 전에 카운티 쉐리프 현재도 카운티 쉐리프인가요? 아무튼 뭐 그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받는 사람이 다 돼서 이제 민주당과 여기는 네바다는 11월 달에 배틀그라운드 중에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완전히 격전지예요. 네바다주가. 해서 지금 그 11월 선거에 누가 이기냐가 결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공화당에서 선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또다시 거짓으로 마음껏 그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이 됐다 하는 게 눈여겨볼 점이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반반입니다. 밥도 아닌데 반반이네요. 밥 그런 거 있잖아요. 선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팀 라이스 10지구의 하원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은 현역 의원인데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남자고 이 낸시 메이스는 뭐 이름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자 의원인데 1지구예요. 그 탐 라이스는 10지구고 1지구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이건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처음엔 다 그랬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그랬다가 나중에 뒤로 스물 물러났었는데 어쨌든 이 낸시 메이스 의원은 뭐 그러진 않았고요.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내세우고 한 후보에게 이긴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한 후보가.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사람은 탄핵 재판에 찬성표까지 던진 사람은 떨어졌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 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이렇게 주장한 하원 의원은 일지구에서 예비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공화당이 아시아계나 그 라틴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것이 지난번에 뭐 중간 선거에서도 그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선거에서도 그랬고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는요 공화당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민주당과 겨루는 선거가 아니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죠. 남은 임기를 채우는 왜냐하면 현재의 민주당 의원인데 이 민주당 의원이 다른 조합을 가지러 나가버렸으니까 공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식 선거는 또 치르겠죠. 그 자리에 민주당을 이기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공화당 후보가 그 몇 지구인가요? 34지구 하원 의원인데 메리아 플로레스 후보가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당연히 멕시칸 이민자고요. 태어나길 멕시코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것은 처음이랍니다. 물론 뭐 단기간이지만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되지만 멕시칸 이민자의 딸로서 멕시코에서 태어난 이 메리아 플로레스가 민주당 하원 의원 자리를 이겼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만큼 공화당이 이 텍사스 주에서 라티노 쪽에 다가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이 라티노의 그 유권자가 무척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그 편지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지금 인플레이션 하면서 대기업이 막 때는 이때다 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가를 올려서 그렇다 하는 비난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비난의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나오거든요. 꼭 그렇진 않다. 그럼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만큼 그것보단 조금 적은 폭이라도 수익이 좋아서 막 증시도 좋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꼬집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료품비와 가솔린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인데 이 에너지 비용 올리는 것을 결국은 유권자는 대통령을 비난을 하잖아요. 대통령 책임이니까 총책임자는. 그러니까 이게 오일 회사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그 탐욕이라는 그리드에 인플레이션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유회사들 더 생산량 늘리십시오. 그래서 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가솔린 값을. 왜 이 사태에 모든 미국인들이 힘든데 부당이익을 취하십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7군데 큰 에너지 회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정유 회사들이 에너지를 조금 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 막 생산만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뭐 싸게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코비드 그 당시에 정유 회사들이 오일 생산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더해라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조금 해서 가격 오르고 뭐 충분히 이득을 많이 그 얻고 있는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아직까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서 조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확 그 편지를 들이민 겁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BP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곳이죠. 뭐 쉘 USA라든가 뭐 메라톤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뭐 발레로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장기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대통령이 취할 것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를 앞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나갈 때는 에너지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회사도 사실은 뭐 과거에 70년대, 80년대의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상당 부분 서로가 윈윈이니까 민주당 행정부도 윈이고 에너지 회사도 친환경을 개발을 해서 선두주자가 되는 게 그곳에서 오래 아주 튼튼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또 이 오일 회사에서 감정 자체는 물론 사업을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가솔린 값이 왜 이렇게 높아하고 압박을 받으니까 다시 정유회사에 왜 지난번에 멈췄었던 생산량 늘리세요 하고 압박을 하기는 하지만 수위 조절을 해야지 되는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코비드-19 이전 수준에 비해서 지금 정유 회사들이 하루에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여놨습니다. 이제는 돌려놔야지 될 때다 했는데 이건요 예고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컨벤션 센터에서 미주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롱비치 항구에 갔잖아요. 거기 연설할 때도 열심히 엑소모빌을 때리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엑손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엑손모빌 회사가 올해 다른 사람들은 가솔린 값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엑손모빌은 갓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어. 뭐 갓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갓의 영역을 넘어서 번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그렇게 좋았던 에너지 시장, 에너지 마켓의 주식값도 조금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세계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부동산값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1년 전보다 유럽도 뭐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내려가는데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역도 LA 카운티 가운데서도 어떤 시리가 또 다르고 하니까 딱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추세를 보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 왔다는 겁니다. 사무실 뭐 이런 곳은 뭐 렌트 같은 것도 요즘에 타격을 조금 입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자율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가격, 판매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가격이 인하된다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쭉 그 보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또 한국일보를 보시는 분이라면 한국일보 일면을 보시면 라디오로 이렇게 스쳐 들으시는 것보다 글로써 읽으시니까 훨씬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의 그 주택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 시장이 미국의 경우에 완전히 급냉 폭락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요. 이 점은 이제 몇 주일 전부터 이코노미스트 등이 계속 예상을 해오는 건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택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그전에 너무 많이 불렀는데 셀러들이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불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샀어요. 그러다가 이자율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면 얼마 전에 뭐 3%에서 5%에서 6점 몇 %죠. 지금 6.82%입니다. 이번 주에. 30년 고정 모기지 한 뭐 64만 7천 달러 이하의 이자율이
지난주에 뭐 5.65%로 늘어났다가 이번 주에는 6.82%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집이 요즘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68만 달러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콘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은 사람들이 사기가 이자율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 불과 뭐 1년 전도 안 됐는데 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도 아예 뭐 이 정도면 조금 내리나 이런 형태로 그 내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분명히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한 달 전보다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벤나이스의 뭐 한 그 거리에서 길에서 베드룸이 4개짜리 뭐 그냥 1950년대의 낡은 그런 집이요. 가격을 5만 달러 내렸다. 5만 달러보다 더 내린 곳도 많이 있고 이 금리 시장의 이자율에 이제 주택 시장이 휘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사려는 사람이 바이어 마켓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어가 운정석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셀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야지 되겠지. 셀러가 원하는 대로 막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그것도 막 올 캐시 이런 시절은 지나갔다. 그게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부동산 열풍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집값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완만한 비율로 뭐 한 해 사이에 20% 이상이 오른다던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존 번스 부동산 그 컨설팅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은 2022년 올해 12월까지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자릿수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 중간 정도 5%, 6%이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과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중반 한 5%, 6%뭐 그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딱 지난주에요. 반이 줄어들었답니다. 반도 더 되네요. 1년 전과 비교할 때 52.7%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집 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신청해 두셔서 다 받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간 절약하고 부동산 에이전트 시간 낭비 안 시키고 또 나도 내가 얼만큼이나 융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에 지금 당장 사겠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좀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모기지 신청하시는 분이 52.7%가 줄어들었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20년 만에 이 정도면 최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회사 그 레드핀이 어제 8%를 감원한다라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요 하면서 그 CEO가 얘기를 하고 있던데 부동산 열기가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뜨겁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연준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그리고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전에는 더 오를지도 몰라 뭐 이렇게 안 내놨다가 내놓는 사람도 있고 집을 새로 지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그 셀러가 입장을 자신의 그 입장을 저기 막 신과 같은 입장을 조금 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 그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큰 회사에서 짓는 것들이 많이 멈춰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비싸고 또 그 자재도 건축 자재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그게 만약에 풀려서 뭐 700 몇십만 채가 쫙 풀린다 이럴 경우에 가격 폭락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의 뭐 어떠한 조정 밀고 당기기 이 정도로는 부동산 값이 뭐 폭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열기는 식기 때문에 레드핀이 8% 직원을 감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5월 달에 수요가 집을 찾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17%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레드핀은 조금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회사잖아요. 레드핀이 직원들 감원하면서 한 여름까지는 괜찮도록 뭐 헬스케어도 계속 주고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5주일에서 15주일 정도 페이도 주고 한다는 거고 그 컴파스 저는 부동산 회사 컴파스를 주목을 하고 조금 좋아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 형태 이런 프로페셔널한 것 이런 것들을
뭐 직접 집도 많이 짓고 컴파스도 10% 이제 직원을 감안한 걸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도 이제는 겨울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직원을 18% 감원했습니다. 1,100명입니다. 풀타임 직원.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상장 기업 1주년 맞고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처음에 2021년도 4월 달에 상장할 때 그때 뭐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였는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4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그 큰 회사 상장 기업도 우리가 그 과잉 고용을 했다. 너무 일이 잘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막 4배가 회사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하니까 너무 많이 고용을 해놨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회사가 이렇게 감원을 한다면 작은 회사는 어떻겠는가 하면서 암호화폐의 겨울이다라고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해놓는다 직원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그 시에비에르 도네츠크 거기서 이제 최후의 결전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그 마리우폴에서 제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 공장에서 민간인들도 한 500명 있고 러시아가 그 화학 공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수비수가 있는 것 같고 브뤼셀에서 한 500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주도를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보내기로 하는 이런 그 합의를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버텨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윈블던 테니스 대회와는 달리 US 오픈에서는 러시아 선수, 벨라루스 선수도 경기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아버지 날이라고. 그런데 이번 주가 어머니 날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아버지 날은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날이잖아요. 악시오스가 여러분들 아버님께 어느 게 가장 인상적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설교하지 않고 실천하셨다. 세 자녀에게 직업 윤리, 정직, 가족을 배려하는 그런 것 그리고 관심이 늘 자녀에게 있어서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뭔가 뭐 물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작은 것도 아주 크게 축하를 해주신 분이에요. 내가 3학년 때 사회 시간에 선생님에게 뭐 질문하고 토론했다고 하면 막 칭찬하고 첫 번째 만찬을 준비를 했었을 때도 첫 직장에 갔을 때도 그런 것. 그래서 자신감과 야망을 줘서 제 인생이 재미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버지는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4명의 자녀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집들 수영장에서 세코이아 팍에서 텐트를 치고 또 청소년 풋볼 코치도 오래 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인상적이라고들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BTS가 우리 솔로 활동하면서 충전하고 다시 모이겠다는 것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